자, 이번에는 이제 북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또 어떻게 개발해왔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코리아 전쟁 때 트루만 대통령과 맥아더가 그 북과 중국의 핵 공격을 검토를 했죠. 예. 맥아더가 제안했는데 트루만이 검토하다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1954년에 북은 인민군 내에 핵무기 방위 부분을 설치했다. 이제 소련은 이제 이러한 북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자 핵의 어떤 평화적인 이용, 원자로죠. 원자로 건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러한 협정들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1962년에 영변에 그 소련의 원자로를 도입해서 원자로를 운영하면서 이제 연구소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1958년부터 이제 미국이 남해 그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겁니다. 전략 핵무기는 세계대전을 그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핵무기지만 전술 핵무기는 실제로 국지전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북에 대해서 엄청난 그 위협이 됐겠죠. 근데 이 시기에 북은 이제 중소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등거리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그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든지 그때 소련의 수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북이 그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런던이나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워싱턴이나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이 프랑스 파리에 그 핵폭탄을 공격을 하면 나토에 따라서 미국이 모스크바를 보복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련이 워싱턴이나 뉴욕, LA를 공격을 하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사람들 수천만 명, 그죠? 뉴욕이나 LA를 희생하면서 파리나 런던을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해구산을 불신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시기에 중국과 소련의 그 해구산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련이 이 평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어, 북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는 겁니다. 67년에 이미 이제 원자폭탄 보유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요. 70년에는 이제 수년 내에 핵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70년대 시기에서 이제부터 그 핵이 그 확산이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미국이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미국의 기술을 전수해 줬고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싶었지만 미국이 반대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 보고 너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수에즈 전쟁,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라. 니들이 먼저 전쟁을 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나중에 개입을 해서 이 수에즈 운하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대신 너희들에게는 핵폭탄 기술을 전수해주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그 핵무기를 갖게 되고요. 미국은 이걸 알았지만 눈을 감았죠. 예스도 안 하고 노도 안 하는 그러한 정책을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남아공은 자,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는데요. 이스라엘이 중성자탄이나 수소폭탄 실험을 해야 되는데 영토가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이러한 핵실험지를 제공받는데요. 그 대가로 남아공에게 핵 기술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인도는 중국과 분쟁을 하게 되면서 적대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 중국 봉쇄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고요.
자,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그 수상이 폭사하는 등 미국은 파키스탄 특히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테러의 전쟁에 파키스탄이 협력하면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역시 묵인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친미 국가죠. 미국의 구국에 맞는 경우에는 핵무기를 용인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핵무기를 부정하는 이러한 미국의 이중잣대로 인해서 핵이 확산이 됩니다. 소련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친미 국가를 통한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비핵을 요구하는데요. 북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선례를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와 NPT를 이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 공산화 직후 미국은 단순한 북에 대해서 단순한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 즉 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도록 그 대규모 핵 공격을 하는 것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북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핵 전략을 담은 보고서, 핵태세 보고서 NPR에는 재래식 전쟁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합니다. 미국은 핵 전략을 공표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어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핵전쟁을 기본으로 하는 이제 팀 스프리트 훈련을 정례화를 하면서 이와 같이 북에 대해서 핵전쟁, 그죠? 핵 위협이 현실화가 됩니다. 이 지도는 뭐냐면요. 냉전 시기에 미국이 이 북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는 그러한 타격 대상을 하는 겁니다. 1956년 기준이고요. 미국의 국립문서기록보관서가 비밀 해제한 1959년에 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에 대해서만 90개의 핵무기 타격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부는 전략 미사일로, 일부는 전술 미사일이겠죠. 도시만 28곳, 청진에만 6개의 핵 공격 목표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핵 전쟁은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핵 전쟁을 한다면 소련의 동맹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전쟁은 동맹국에 대해서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중국, 북에 대해서 동시에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련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핵전쟁을 하면 미국의 대부분의 핵을 파멸시키고 미국 도시를 파괴하더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한 발이라도 모스크바에 맞으면 모스크바의 지휘부가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의 동맹이니까 보복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을 핵 공격하려면 영국, 프랑스도 동시에 핵 공격을 한다. 그래서 핵전쟁은 핵미사일 한두 발을 쏘는 게 아니라 몇백 발을 쏴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0발도 쏠 수도 있습니다. 왜? 상대방의 핵 공격 능력을 모두 다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전쟁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북은 핵 사찰의 전자가 되는 핵 안전협정 체계를 거부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핵 무기를 개발할 의사를 확실히 하는 거죠. 미국이 이에 이제 반발하면서 정찰을 강화하고 긴장이 됩니다. 1990년에 냉전이 붕괴되면서 한국은 소련, 중국과 수교합니다. 그런데 북은 오히려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중단당하고 미국, 일본과 수교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립된 북은 체제 보장 수단으로서 핵무기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미국이 강요하는 재래식 무기 경쟁을 회피할 수가 있죠. 엄청난 뭐 탱크, 고성능 비행기 이런 거 만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핵 미사일로만 무장하면 된다는. 군비 경쟁에 쏟아부었던 국가 자원을 경제 개발에 투하하고 싶다. 빨리
무기 경쟁을 멈추고 인민들의 삶의 개선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김영삼 시절에 쪽집게 공습을 고려했지만 북의 장사정포 반격, 그죠? 이러한 우려로 한국과 미군의 엄청난 인명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합니다. 93년 7월 김주석이 사망한 이후 미국은 북이 혼란에 빠져서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북과 협상을 급진전시킵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제네바 협의에 따라서 경수로를 건설해주고 중유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데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에 반대하던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에서 이 비용 지출을 거부합니다. 미국이 이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산됩니다. 이에 따라서 북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계속 재개를 하고요. 98년에 장거리 미사일을 최초로 광명성 1호 위성이라는 형태로 과시하게 됩니다. 99년에 아미티즈 보고서, 페리 보고서, 그리고 이제 페리와 울브라이트의 방북, 2000년에 조명록의 방미를 통해서 다시 이제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 간의 회담이 되면서 조미 공동 커뮤니티까지를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의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부시가 되는데요. 9.11 테러 이후에 부시는 소련이나 중국이라는 가상의 적이 없기 때문에 악의 국가를 지정하면서 북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북과의 모든 협상을 이행하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ABC 정책이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클린턴의 정책을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한다. 클린턴이 합의한 것들을 전부 다 뒤집는 거죠. 2002년에 이제 켈리 특사가 방북한 이후에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파탄을 시킵니다. 미국이 자기 자신들은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미국이 북이 그동안에 합의를 안 시켰기 때문에 북이 또 이제 무기 개발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거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2003년에 NPT를 탈퇴를 하게 되고요. 다시 2006년에 북미가 육자회담에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두 개의 자금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면서 이 육자회담 결과도 파탄이 납니다. 이에 북이 반발하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드디어 첫 번째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상황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양보를 해서 이 벙커 델타 아시아 자금을 다시 북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북은 미국에 대해서 바로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 그러니까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이 북을 소프트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건데 이 배제하려는 것을 북이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북은 미국에게 이러한 양보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은 뭐 후세인이나 가다피나 이런 거를 보면서 더욱더 이제 미국이 대화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완성하고자 했고 2010년대에는 사실상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있던 관련 군대를 전략군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전략군이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러한 전략 미사일 부대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제재 과정과 그에 대한 두 개의 반발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제재에 관해서는 거의 천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04년에 그 흑인 공화국 IT가 중남미에 최초로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은 IT에 대해서 교육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IT와 교육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과 교육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해병대를 보내서 IT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기도 합니다. 마지못해 IT의 독립을 인정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때까지도 교통을 차단하는 등 이러한 이 제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IT는 원래 프랑스 식민지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 금세기에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제재가 악랄한 이유는요.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가 되고 식품과 의약품 등 필수품이 고갈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아동, 임신부, 노약자, 빈곤층이 뭐 엄청나게 사망합니다. 거의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사망을 하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무관심하고 미국 국민들도 이제 그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니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반미 대통령을 뽑아서 이렇게 생긴 거다. 친미 대통령으로 바꾸라고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는 이러한 폭동이 일어나죠. 반미 정책에 반발하는 겁니다. 칠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제재를 다 한 거고요. 한국전쟁 이후에 북에 대해서 적성국 교육법이라든지 테러 지원국을 통해서 미국은 꾸준하게 제재를 해왔는데요. 2016년에는 이러한 제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북한 제재 강화법을 제정하고 북에 대한 제재를 전 분야에 대한 교류 금지로 확대합니다. 북과 왕래한 선박에 대해서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한 제재 사유를 무기 거래, 테러, 인권, 해킹, 돈 세탁, 기타 불법 행위로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2017년에 원비어의 사망 이후에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재미교포의 입국도 금지시키고요. 세컨더리 제재를 단순히 그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금융, 운송, 교통 모든 부분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이나 그 북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당연히 다 미국을 선택하겠죠. 그 북에 대해서 엄청난 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게 되면 최초로 2006년에 북의 원폭 실험 후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 그다음에 완전한 그 핵 폐기, 그리고 이제 NPT에 복귀할 것, 그 육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할 것을 요구를 하며 북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선적에 대해서 검색, 압류할 수 있다고요. 탱크와 헬기 등 전략 무기 수출입을 금지시킵니다. 관련된 자산도 동결하고요.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2009년 2차 원폭 실험 이후에는 검색을 육상과 항공,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과 항공으로 확대를 하고요. 신규 대출, 북에 대한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요. 전략 무기가 아니라도 중화학 무기를 모든 거래를 금지합니다. 실제로 북의 선박에 대해서 검색, 압류에 착수하게 됩니다. 2016년 5차 원폭 핵실험 이후에는 해외 공간을 축소하고 외교관의 영유 활동을 제한하고 금융 활동, 그다음에 무역, 금융, 운송 산업, 특히 조형물 등 모든 거래를 금지시킵니다. 조형물은 이제 거대 동상과 같은 건데 북이 그 아프리카나 제3세계 이런 조형물, 조각물이나 그림, 미술품을 통해서
달러를 받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2017년 ICBM 실험 이후에는 이제 인력 송출을 금지시키고 석탄, 철강 이와 같은 것들 이제 수출을 일부 제한을 하게 됩니다. 외환, 북의 외환을 압류하고요. 소프트 국제 재정 시스템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같은 연도에 수소폭탄 실험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에너지에 관한 징계 제재를 강화하는데요. 가스를 수입 금지시키고 원유 수입을 30% 감축시킵니다. 이제 두 개의 장점이 이제 섬유산업,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시키고 신규 비자를 금지를 하게 합니다. 금강산과 개산 같은 모든 국가의 합작을 금지시키고요. 이제 이러한 제재, 세컨더리 제재에 위반하는 제3국의 선적을 압류하거나 미국의 입항, 유엔 회원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세컨더리 제재를 확대합니다. 역시 2017년에 화성 15호 시험 발사 외에는 정제유에 대한 수입을 50만 배럴로 축소를 하고 신규 인력 송출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뿐만 아니라 이미 나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2년 안에 돌아오도록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량, 기계, 전자 이런 건설 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장비, 기계 운송, 금속 이런 원자재 수입을 금지하니까 거의 뭐 전면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와 지원도 제재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에 어떤 뭐 컴퓨터를 들고 노트북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북에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지 여행 산업 여행을 통해서 뭐 한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금지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인도적 교류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에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이 북핵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북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했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미국 스스로 경제 제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과 관계가 밀접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계속 북에 대해 치명적인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북의 영향력이 중국의 북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지 않죠. 북이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북이 붕괴가 되면 중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과 북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중러 전선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트럼프가 싱가포르를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가 탄핵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압박에 굴복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 북과 같이 이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와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쭉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하노이 회담을 트럼프가 결렬시킵니다. 그 이후에 한미가 이제 합의를 불이행을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북이 다시 미사일과 핵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재개합니다.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의 전략적 인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북에 대해서 시간만 줬다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외교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 협상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아직은 북핵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직은 시간이 있다면서 제재를 계속하고 하면서 체제 전환 정책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 대화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는 북이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북이 핵실험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론 낙하되는 그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협상하는 척, 협상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하겠다, 대화하겠다 이런 상태로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국가의 양자 직접 협상보다는 육자회담이나 NPT 같은 다자 협상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다자 협상에서는 육자회담에서는 공통사항인 비핵화만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문제,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테러 이런 문제는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자 협상에서 비핵화 부분이 타결이 되더라도 미국은 별도로 인권이나 테러 문제로 북을 제재할 수가 있다. 별도로. 또 다자 구도에서는 북의 체제 인정 여부가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북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대리전이 가능하고 중로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직접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외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다자 협상을 선호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이란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란과 미국이 양자 직접 협상을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양보 안 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다자 협상으로 이렇게 다자 합의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에 대한 어떤 전쟁 카드는 첫 번째는 이제 북이 미국을 공격할 징후가 없는데 예방 전쟁을 하는 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 미국을 공격할 그런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제 공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승인이 불요합니다. 이제 그 북이 이러한 그 미국의 선제 공격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가 않죠.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고각으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는 이제 전략 자산, 핵폭격기죠. 핵폭격기 주로 B2 이런 거죠. 죽음의 백조 이런 것들을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북의 영공, 영토, 영해 근처에 바싹 들이대서 북을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북으로 하여금 도발을 유도를 해서 정당방위로서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68년에 정찰선 푸에블로가 납부됐는데요. 미국은 공해상해를 따르고 북은 그 영해상해였다고 합니다. 1969년에는 북의 영공을 침범한 정찰기가 미국의 정찰기가 격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R-71 블랙버드라는 고공 정찰기는 그 당시로는 북의 스커드 미사일로 격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의 영공을 자기 집 드나들 수 있다고 합니다. 소련의 경우는 U2인가요? U2가 소련 영공에 침투해서 정찰하다가 소련의 미사일에 격추가 되는데 북도 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격추는 못 시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스텔스 전투기의 전신인 F-117일 조종사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러한 그 전략 무기 이러한 비행기가 밤에 그 평양까지 들락달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어떤 방공 레이더망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어차피 북이 요격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북에 들락달락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항의 자유를 빌미를 삼아서 영공이나 영해에 그 침투하거나 위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그 군사 압박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일부에서 아주 그 전면적인 시각의 전환을 보여줬는데요.
CFR 미국 외교협회가 가장 권위적인 외교 연구기관인데요. 거기에 포린 어페어스라는 기관지에 2021년 8월에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북한과의 대타협이라는 이러한 그 기고를 장문에 기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북이 핵무기를 포기를 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친미 동맹에 북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미국이 북에 대해서 체제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북과 대타협을 해야 된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먼저 북이 직접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양보하겠다는 의사만 주더라도 한미가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이후에 북이 이 비핵화를 착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종전 선언과 그다음에 북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북이 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그 친미의 군사 동맹, 친미의 경제 동맹에 가입을 해서 반중의 입장을 확실히 한다면 미국이 이 평화 조약, 평화 협정이 아니죠. 평화 조약까지를 허용을 하고 북이 원하는 바를 해주겠다. 전향적인 부분은 양자 직접 대화를 인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북에 대해서 선조치가 아니라 쌍방 단계적인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수용했다는 것은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북핵 문제가 바로 자기들의 미국 외교의 실패임을 이 기고문에서는 인정을 했고요. 즉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북이 거기에 대응하고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과 최종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 즉 주한미군이 북보다는 대중봉쇄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전히 통일을 부정을 하고 남뿐만 아니라 북까지 그 대중봉쇄에 가입하라면서 미국의 국익만을 극단적으로 요구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이 반중으로 해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죠. 지금 중국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고 미국을 추월할 건데 반중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 봉쇄를 한다면 중국이 남한뿐만 아니라 북까지도 친미가 된다면 중국이 이 한반도 통일에 찬성할 리가 없겠죠.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그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인데요.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은 적의 동맹. 미국의 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국, 소련, 러시아죠.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 이게 이제 주요한 적입니다. 이 세 세력들이 서로 합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키는 것. 그죠? 그러면서 나의 동맹, 나토나 한일 동맹 이런 것들은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을 분열시키는 정책에 따라서 중소 분쟁 때는 미국이 소련에게 우리는 중국 편을 들 거다 라면서 소련의 전면전을 제어를 하고 그 대가로 중국의 환심을 사서 중국과 수교를 했고요. 중국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수교를 했고요. 중국 인도 분쟁 이후에는 역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를 친미화를 시켰습니다. 엘치는 완전히 미국에 종속됐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선거 때는 아예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 그 다음에 선거 전문가들이 모스크바에 그 엘친을 위한 선거 캠프를 차려서 엘친의 당선을 도와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나토를 동진을 하니까 엘친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여기 항의를 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엘츠는 이러한 영향으로 강경파인 푸틴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처음에는 EU와 나토에 가입해서 서방과 공존하려는데요. 미국이 이 러시아를 고립시켜서 미국 단일 지배 체제를 하기 위해서 이 푸틴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결국 푸틴은 민족주의로
의지를 해서 이제 러시아를 재부상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대러 강공책을 쓰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난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분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어,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죠. 이 군사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도하려는 그러한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술입니다. 군사 문제를 악화시켜서 경제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시진핑은 그거를 알고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에서도 미국에 도전하는데요. 현재 엄청난 속도로 중국은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군함의 수에 있어서는 이미 미국을 능가하고 있고 항공모함도 뭐 5년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뭐 20년 후에는 항공모함을 뭐 4척 이상 보유한다는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이 더군다나 핵 미사일을 완성을 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미국은 북중러 세 개의 핵 무장 국가와 대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중러의 전선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 중에 한쪽을 자기 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중국이나 북은 가장 주요한 그 적국이기 때문에 북을 여기서 분리시킬 수 있다. 즉 북을 반미에서 친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중 동맹에 북이 가입을 한다면 북에 원하는 것들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그 미국의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북이 어떻게 재반격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 발 전진해야 합니다. 근데 미국이 그 대화를 받아주고 대화 중에 그거를 개발을 중단합니다. 근데 미국이 약속한 거를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개발을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기간이다. 그러면 북은 그 기간에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즉 북은 절대 후퇴를 안 한다. 반면에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부시 행정부가 뒤집죠. 또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요. 그래서 결국엔 제자리다. 이렇게 됩니다. 2018년 4월 20일에 북은 경제 및 핵 건설의 병진 노선에 승리했다. 그래서 핵무장을 완성했다. 나라를 지킬 만큼의 핵무장, 핵과 미사일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이 이미 실질적으로 그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최고의 고도화는 아니지만 자기 나라를 지킬 정도로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 한국과 미국과의 그 대화의 조성을 위해서 자진적으로 스스로 중단한 거지 한국과 미국과 무슨 약속과 합의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는 됐다. 이런 정세에선. 그래서 정상 국가로서 핵무장 국가로서 핵 기술을 관리해서 핵을 유출하지 않고 핵을 확산하지 않고 핵을 잘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핵무기를 감축하고 폐기하는 데 있어서 핵무장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라는 일방적인 거. 내용적으로는 이제 대화 조성령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미사일 발사하는 게 무슨 뭐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파기했다. 파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그냥 중단했던 거를 다시 실시하는 거다. 왜? 그건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상 선언을 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다시 이 실험을 재개한 겁니다. 4월 20일 날 자진으로 중단한 이후에 4월 27일 날 판문점 공동선언, 6월 싱가포르 합의문이 됐죠. 근데 한국과 미국은 뭐 제재나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하나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북은 니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한다 해서 2019년에는요. 그 미국의 대선 전에 고체 연료와 장거리 미사일용 고체 연료와 다탄두를 개발하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를 했고요. 2020년 가을에는 화성 17호를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2021년에는 노동당 보고에서 다탄두가 아니라 그죠? 그 다탄두가 각자가 그죠? 개별적으로 조종해서 조준 폭격할 수 있는 그죠? 유도 개별적인 유도 장치를 다룬 이러한 기술이 마감 단계다고 선언했고요. 2020년 올해까지는 핵잠수함과 그 다음에 이 잠수함의 핵잠수함과 여기에 미사일 그 탄두를 8개 그죠? 다탄두 8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완성하는 게 2020년의 목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것들은 레이더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거고요. 북은 전쟁 위험 때문에 그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로도 전쟁의 억지력이 있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이상, 남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을 공격하면 장사정포나 남해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1994년에도 재래식 전쟁의 위험 때문에 클린턴이 쪽집게 공습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왜 핵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니네 본토가 공격이 안 받으려면 우리와 대화해달라. 근본 문제죠. 체제를 보장해주고 불가침을 하고 재래식 무기 경쟁을 중단하고 나아가서 통일의 조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양자 직접 포괄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온 겁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합의를 하고 그 근본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쌍방 간의 동등한 호혜 조치죠. 말 대 말, 행동 대 행대, 상응 조치를 단계별로 이행하자는 게 이제 북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북은 핵 개발을 대화의 지렛대로 삼았는데 정작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는 동안 북은 이러한 핵 개발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결국은 핵 무력을 완성하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핵무력이 완성한 상태에서 북은 모호한 두 가지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본적으로 양보하면 핵무기를 포기해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은 그 핵 주권을 행사해서 핵무장 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하게 핵무장 국가로서 핵 군축만을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그 북미 대결전에서 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판전승을 했다는 거죠.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북의 지도자와 양자 직접 대화를 했다. 미국과 같은 급으로 전 세계에 과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항상 군축이나 현상 유지 정도에서만 협상을 하고 근본 문제를 협상하지 않으려는데 근본 문제, 종전선언이죠.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평화협정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또한 미국은 북에 대해서 먼저 비핵화를 하라. 먼저 비핵화를 하라는데 이러한 선조치를 포기하고 상호조치, 말대말
행동대 이런 것들 벌써 6자 회담부터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가 먼저 근본적인 타결 전에도 종전선언, 상징적이죠. 실질적인 게 아닌 상징적이라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북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보면 일단 북은 NPT도 탈퇴했고 대기권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미국이 북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럼 공해상 대기권에서 ICBM 핵실험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극단적인 상태겠고요. 핵 수소폭탄이죠. 핵물질을 제거하고 탄두만 기폭하는 실험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재래식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 핵을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북의 입장에서 이상주의 가장 좋은 그림은 김주석의 유훈대로 한반도 비핵화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핵을 양보하는 대신에 평화조약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통일의 조건을 만드는 것. 북미 관계 정상화, 불가침,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한반도 불개입을 통해서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양보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북이 핵과 미사일을 일정 부분 자위권 차원에서 완성을 시킨 이후에 그것을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미국과 불가침에 합의한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처럼 핵무장의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필요하다면 다자간 사찰, 그죠? 다국적 사찰이죠. 다국적 사찰을 수용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본토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약과 그러한 장치 제도를 만듭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를 얻고 관계 개선은 이제 경제 발전을 하는 거고 이후 이제 그 정상적인 핵무장 국가로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발전하고 대외교류를 확대하는 것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핵을 포기하면 통일로 가는 거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통일은 안 되지만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